네, 교재 수익 비용 부분은 26페이지에 정말 부피가 작죠, 여러분. 네, 근데 저희는 거기다 좀 살을 붙여 나가는 부분이어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라고 두른 부분에 이제 수익을 볼게요. 자, 수익은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를 팔아서 벌어들인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를 파는 회사도 있고 또는 재화라고 해서 상품이나 제품 등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동을 제공해서 번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재화를 팔아서 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 근데 업무를 놓고 보면 여러분 재화 파는 회사가 일은 제일 간단해요.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얼마짜리인지도 금방 파악이 돼요. 근데 노동이라는 건 난이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격 산출이 조금 어렵거든요. 정해져 있는 규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분들이 AS를 나오시게 되면 출장비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건 정해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쉽지만 내가 건물을 짓는다. 근데 그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형태라든지 어떤 식으로 시공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단가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이라는 걸 인식하는 또는 수익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재화가 가장 쉬운 부분이긴 해요.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파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화나 또는 용역에 대한 제공 결과에 따라서 내가 받게 될 화폐의 가치를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회사의 우리 회사의 기업 실체 얘기가 나올 거고요. 기업 실체는 회사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기업 자체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벌어들이는 거, 그게 경영 활동이겠죠. 그리고 경영 활동이 아닌 거에서도 들어오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전체를 하나처럼 보긴 하지만. 그래서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라든지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수익은 실제 발생이 되면 누가 자산이 늘어나더라. 제가 매출을 하고 돈을 받았다. 또는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럼 이런 받을 권리가 채권, 그럼 자산이죠. 받았다도 자산이죠. 그러면 당연히 자산은 증가가 됩니다. 누가 수익이 늘어나면. 자, 그리고 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더라. 부채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산의 증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부채가 감소한다고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봤을 때요. 자기 변, 남의 변 얘기하면서 우리가 차변에 들어오는 요소, 대변에 들어오는 요소 이렇게 나눠서 봤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를 놓고 봤을 때 차변의 자기 자리가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이 증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차변이 증가를 했으면 대변도 누군가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들어오는 요소는 갚아야 되는 빚인 부채가 있고 그리고 순수한 내 돈인 자본이에요. 근데 그럼 부채는 사실상 자산이 늘었다라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수익의 관점만 놓고 보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했을 때 자산이 늘은 건 맞는데 이 자산이 늘었다라고 해서 부채가 늘까요? 부채가 느는 경우는 없어요. 부채는 일정하거나 또는 부채가 오히려 줄어들고 누가 늘어날 것이다? 자본이 늘겠죠. 왜냐면 돈이 생겼으니까 그 돈으로 무엇 할까요? 빚을 갚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면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뭐 이런 식의 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요. 수익이 발생이 됐을 땐 오히려 부채는 감소의 효과를 가져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누가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하죠. 그리고 여기 자본에 가면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생긴 이익이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았었나요? 잉여금 반드시 구분해라. 두 가지가 있었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러면 우리 이 자본의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에 무엇 될 것이다? 가산될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 회사이면 그렇게 항목을 5개로 나눠서 안 본다겠죠. 무조건 개인 회사는 뭐밖에 없다? 자본은 자본금밖에 없다. 그럼 이 자본금에 더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 부채는 불변, 일정한 변화가 없거나 또는 오히려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자본이 증가한다는 얘기까지 같이 해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수익은 영업적인 수익과 그렇지 아니한 수익으로 구분해서 간다. 그리고 영업적인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귀에 딱쟁이가 앉았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무엇 하셔라?
정리하셔라. 그럼 사업자 등록증에 가시면 우리는 뭐가 있다? 저는 이제 업종이라고 쓸게요. 네, 업태 종목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판가름해라. 그러면 한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요 사례도 들어드리는 건 우리가 자격증만 빨리 따야 되는 반이면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자, 회사에서 임대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료. 자, 임대료는 누가 봐도 수익이에요, 여러분. 네, 임대인이 받은 돈이라는 표현의 임대료거든요. 임차인이 준 돈이면 임차료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이 임대료가 재밌는 게 영업의 수익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영업의 수익이 아닌 것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보시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이 사람은 무슨 업을 하고 있다?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수익은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도 있고요. 우리 자동차를 빌려주는 임대도 있고요. 임대 종류 많죠. 뭐 리스도 일종의 임대잖아요. 다만 리스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가긴 해요. 그것도 뒤에 수업 때 한번 할게요. 시험 출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AT가 리스를 사랑합니다. 전사는 간혹 냅니다. 근데 저는 AT에서 내는 걸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왜냐면 회사에 가시면 리스 분개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리스 거래가 워낙 많아서.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리스로 탔다. 그럼 나는 타는 사람 입장이니까 돈을 줄 거고요. 상대편이 리스업을 하고 있다라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업태 종목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계를 빌려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요즘에 왜 전자제품도 리스에서 쓰지 않아요? 임대해서 쓰죠. 또는 여러분들 정수기 돈 주고 사셨나요? 아니면 달달이 얼마 내시나요? 달달이 얼마 내고 있다면 다 이 임대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사업자 등록증에 이 임대업을 등록해 놓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업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임대료가 우리는 매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에는 현재 가정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업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도매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업이 아닌 거죠. 근데 회사가 임대료가 생겼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 저희요. 옆에 짜투리 공간이 잠깐 있는데 거기 이 2달만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2달 빌려주고 임대료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긴 임대수입인 거죠. 일시적 임대수입.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업의 수익으로 가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자, 현업에 일을 하러 가셨더니 이놈의 자격증이 전부 다 시험 문제를 뭐로 내고 있다? 이거로 내고 있거든요. 임대료 문제를. 그랬더니 업무하러 가셔서도 이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도 않아요. 내가 배운 게 다 영업의 수익이거든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코드화 시켜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업수익에 들어가는 이 매출의 코드는 400번대 코드를 써요. 그래서 401번은 상품 매출, 404번은 제품 매출 이런 식의 400번대 코드를 쓰거든요. 근데 영업 외 수익이거나 영업 외 비용은 900번대 코드를 써요. 그러면 시험에서 미친 듯이 몇 번만 받겠어요? 900번대 있는 코드만 받던 거죠. 그랬더니 죄다 회계처리 하니 다 900번대 처리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12월 31일자에 손익계산서를 떡하니 열었더니 이 임대료가 매출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매출액이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매출액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끝자락 영업의 수익에 뚱뚱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잘못됐던 얘기세요. 1년치 모두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꾸 구분하시라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시험은 특히나 이제 전사는 더더군다나 영업수익 쪽을 거의 안 내요. 그리고 AT는 이제 실수가 너무 많대요. 왜냐면 어쨌든 전산시험에 응시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시험을 보면서 AT를 응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업의 수익자들이 자꾸 많으니까 아예 코드를 써줘요. 몇 번에 있는 코드를 써라. 근데 재밌는 건 AT라고 하는 스마트 A든 세무사랑이든 이 임대료라고 하는 매출과 관련된 코드가 411번이거든요.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일도 했고 수업도 하고 하니까 코드를 웬만한 건 외우거든요. 근데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한글 두 자치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411번 코드가 동일해요. 재밌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간을 조금 이해하실 땐, 매출은 400번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영업적인 수익은 400번대, 그렇지 않은 수익은 900번대 코드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 어떻게 내는지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업무하실 땐 반드시 구분합니다. 이거 구간 잘못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다거나 누군가한테 손익계산서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의 수익이 큰 건 의미가 없다. 단타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다? 영업 수익 쪽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이 얼마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영업 이익이 얼마 정도가 나왔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실 때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일단 당기순이익이 났네? 그럼 회사가 이익이 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뭘 볼 것이다. 매출 총손익과 영업이익이 실제 이 회사가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의 비율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우리도 다 신용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분 정확하게 해주실 것. 자, 자격증은 고민 안 합니다. 자격증은 정확하게 구분하는 문구를 줄 거예요. 업무할 때는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라는 거. 그래서 영업수익에는 매출액이 있고 제품을 팔았는지 상품을 팔았는지 뭐를 팔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름표를 무엇 해주셔라. 정해주셔라. 그래서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다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 중에 또는 사오는 과정 중에 뭐가 있더라?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갔던 물건, 우리 왜 반품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걸 환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환입이 있거나 또는 우리 왜 깎아준다라고 하는 게 애놀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매출 금액에서 무엇한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여지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을 얘기할 때 총 매출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총 매출액에서 요 부분을 무엇 하실 거니까요? 빼야 되는 거니까 실제 우리가 매출로 보는 금액은 무슨 매출이 된다? 순 매출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분. 다만 요거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매출 할인이라든지 환입이라든지 애누리를 계정 과목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쓰고요. 어차피 순매출에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그냥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에도 직접 빼버릴게요. 회계 처리는 해야 돼요. 근데 직접 빼버리는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시험은 두 가지 모두 다 출제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직접 차감하시오라고 하면 제품 매출을 상계 정리하라는 표현이고요. 매출 애누리 계정을 쓰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매출 애누리 계정을 처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재고 자산 쪽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익 계정에 들어가는 건데요. 재고 자산 때 배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 영업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아닌 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차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은행에 맡겨놨던 예금이나 적금에서 이자를 받았거나 또는 내가 유가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했던 부분을 시장에 팔았어요. 그럼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팔았다는 걸 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분해서 시세 차익이 생겨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실제 회사에 재고자산처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 것이다? 은행이에요, 여러분. 근데 은행은 사실상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이자의 차이만큼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금 드세요, 고객님. 그럼 제가 3% 이자 보장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3%를 이자를 주고 나는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는 5%의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2%만큼 지금 현재 은행이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 투자 유치가 되면 단순히 받은 돈을 이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로만 하지 않고요. 이런 유가증권에도 그들은 투자를 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누구로 취급한다? 재고자산 취급을 해버려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업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회사가 사업하는 과정 중에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유형자산도 사고 파는 거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익이 생겼다라면 우린 영업의 수익으로 갑니다. 자, 이거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세부적인 건 바로 뒤에 이어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영업수익의 대표적인 게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왜 이 두 개만 써드렸을까요? 네, 시험이 도매와 소매, 제조업으로만 시험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도 소매업으로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다른 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고 발생되는 수익이고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하는 수익이다. 자, 그런데 이 영업수익이 들어오는 지금 요 금액은 무엇으로 봐주셔야 된다? 매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매가.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 가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판매 가격. 그래서 매가의 금액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의 수익은 지금 이자 수익이 있다. 이자는 여러분 말 그대로요.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고 받은 걸 이자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하면 또는 이자를 주었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자, 배당금 수익은 우리 유가증권에 여유자금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 주식에 투자를 했겠죠. 왜냐면 제가 사채에 투자를 하잖아요.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 또는 국가가 발행한 국공채에 투자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자 받아요, 여러분. 사채나 국공채는 이자를 받고요. 주식은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처리하는 건 무슨 배당에 대해서?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처리합니다. 우리 앞에서 수업할 때 제가 배당하는 방법은 배당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는 거? 돈으로 주는 거, 금전. 이게 현금 배당이라는 표현이겠죠. 또 하나는 누가 있다? 주식으로도 배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배당금 수익은 금전으로 주는 현금 배당만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 자, 수수료 수익이라고 쓰든 수수료 수입이라고 쓰든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이제 수험서이다 보니까 수험서에 맞게끔 용어를 조금 바꿔드리는 건 있어요. 근데 회사에 갔더니 우리는 수입 수수료 계정 쓰던데요. 상관없다는 얘기세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무슨 부분?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주고요.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이 수수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수수료 같은 경우도 회사가 사업자 등록 중에 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동산이 아니어도. 그래서 우리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고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수수료는 영업수익으로 올라가요. 저희 아까 이전에 제가 홈쇼핑 물어봤었죠, 여러분. 그럼 홈쇼핑 수수료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수수료는 실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중개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판매 대행을 해주면서 그 대행 서비스에 의한 수수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는 수수료지만 그들은 영업수익으로 올라가죠. 우리처럼 영업의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워낙에 영업의 수익을 내지만 업무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자,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토지라든지 뭐 건물 또는 기계 또는 자동차 참 다양합니다. 무언가를 무엇하고 내가 빌려주고 받은 대가이다. 자, 이것도 사업자 등록 중에 임대업을 하고 있다라면 영업수익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고 단기매매 증권을 평가해서 이익이 생겼다. 여러분 처분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매매의 관점입니다. 사고 파는 관점이고요. 자, 평가라고 하는 건 무조건 며칠 날짜에 한다? 12월 31일자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정 과목 수익과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에 가면 또는 자본 쪽에도 등장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자가 들어오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시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회계 기간 끝나는 기말 있죠. 네, 기말인 회계 기간 보고 종료일인 12월 31일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평가자를 이렇게 표현해 드렸다는 건 1년에 몇 번 나온다? 우리 중간에 작업하는 부분이 없고 1년에 결산을 딱 한 번만 한다라고 하면 1년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 12월 31일.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우리가 기중이라고 한다는 그 기간에는 이 평가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팔지 않는 한 절대로 평가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는 다 기말에 합니다. 또는 결산일에 한다. 보고기간 종료일에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처분은 그렇지 않죠. 내가 1월 1일 날 팔 수도 있고 1월 2일 날 팔 수도 있고 8월 25일 날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매가 있었다라면 이익을 보고 팔았는지 손실을 보고 팔았는지 그래서 이익을 보고 팔았다라면 처분 이익, 손실을 보고 팔았다라면 처분 손실. 그럼 여러분 이거 반대로 놓고 보면 지금 수익 배우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뭐가 있을까요? 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수익과 비용도요. 반대 개념 계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익인지 손실인지만 따지시면 돼요. 그 반대 개념은.
자, 제가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장부에 100으로 써 있었던 부분을 요거보다 비싸게 팔았다. 이상으로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120을 받고 무엇하였다? 처분했다. 그럼 나는 이익 얼마가? 20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돼요. 네, 이런 부분을 쓰는 거고요.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자, 결산하는 12월 31일자에 자, 저 얼마 주고 샀어요? 라는 걸 물어봤더니 저 100 주고 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2월 30일에 증권 시장에 가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여러분 증권 시세는 바뀌는 거잖아요. 장을 마감하면 금액이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장을 마감한 금액을 확인해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주고 샀던 애가 12월 31일자에 150이 됐대요. 그럼 저는 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의 이익이 난 것처럼 50의 이익이 난 것처럼 처리하라는 회계 규정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또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가는 회계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쪽의 입장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는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법인세라는 게 있다는 얘기 해드린 적 있죠. 법인세에서는 회계는 하는 게 맞지만 법인세는 인정하지 않는다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배워서 회계 처리랑 비교를 해서 법인 조정을 한다는 세무 조정이 있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회계를 모르고 법인세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회계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세법을 공부해서 다르다, 같다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없이는 절대로 법인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세무 조정할 때 또 이걸 물어보세요. 이제 실무자들이 교육에 들어오시면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 우리는 아예 안 했어요. 결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 기준 위배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 대부분 물어보면 상장이에요, 비상장이에요? 저희 비상장이요. 외부 감사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세법에 맞춰서 장부를 다 맞춰놔 버린 거예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비상장이면 외부에 공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상장이어도 일정 규모가 커지면 그 부분은 자산 총액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일정 규모 이내에 들어오면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건 외부 감사법이 있으니까. 그럼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외부 감사도 안 받는데요. 그럼 회계사가 회계 처리가 잘못됐네, 잘 됐네라고 얘기도 안 하죠. 회계사들은 세법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 하는 사람? 우리가 감사를 나온다면 회계 처리에 대한 거, 증빙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감사도 안 받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가고 싶은 거죠. 쉽게. 그래서 무슨 부분? 세법에 맞춰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은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업무상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라. 지금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긴 한데 이게 만약에 회계를 처음 접하는 진짜 나이 어린 친구들이 들으면 미친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실무 경력이 없으니까 사회생활도 안 했고 뭔 소리지 싶은 얘기라서. 근데 실제 일하러 가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같이 안 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시험 내는 건 세무 1급에서만 낼 거예요. 그래서 세무 1급에서는 회계에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세무 조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 평가 부분이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나 유가증권 평가는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네, 회계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유형자산을 시장에 팔았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었던 장부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 그럼 뭐가 나온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온다. 내가 갖고 있었던 투자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크게 더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또는 매각한다는 표현도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더 비싸게 팔았다라면 장부에 보여져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익, 반대이면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두 가지. 왜 이렇게 열심히 시험에서 내고 싶어 하는지 묻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왜 불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업 중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급수를 얘기할 때 전산회계 2급이라는 급수가 있어요. 네, 제일 낮은 급수. 근데 이 부분은 개인 회사를 기준으로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산회계 2급의 시험 문제예요. 언제부터인가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환 차손과 외화 환산 손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원래 출제범위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예 깨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AT 같은 경우는 지금 FAT 급수에도 이게 출제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AT는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문제는 또 없어요. 다른 문제에서는. 수출은 세무급수부터 출제를 해요. 그런데 이게 또 결산 때 하는 거랑 기중에 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산하는 부분에 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니, 수출이 없는 회사에서 이 외환차액이나 외화 환산이익이 나온다? 또는 손실이 나온다?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또는 수입 있는. 왜 그러냐면 이 두 개 계정은 여러분 시험에서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내고 있지만 회사가 무역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볼 기회가 없어요. 일반적인 기업이 외화 통장을 가질 일이 있을까요? 또는 무역과 관련된 성격의 거래가 없는데 이런 거래가 없는데 우리가 외화 거래를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뭐로 받는 게 유리해요, 여러분? 원화로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거래처에서 외화 받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화를 받는 게 왜 유리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외화라는 건 환율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달러당 원화로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달러당 1,000원이었던 때도 있고 1달러당 1,200원이었던 때도 있고 자, 1달러당 950원이었던 때도 있죠.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화 보유에 따라서 환율이 등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은행마다 또 달라요. 왜 은행마다 다르냐면 은행마다 갖고 있는 외화 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갔더니 1,000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신한은행에 갔더니 1,010원이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환율이 등락함에 따라서 내가 외화를 받으면 뭐가 생기는? 환율에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환율이 내려간다라면 지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고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율의 차이를 감안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싶어 하죠. 대체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또 그 무역에 수출하는 기업과 거래가 있어서 내가 수출의 성격의 거래가 나왔다거나 또는 내가 수입을 직접 하고 있거나 이런 식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라면 실제 외화 거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외화 거래 때문에 나오는 환율의 차이가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맨 끝에 수업을 할 겁니다. 맨 끝에 수업은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은 절대로 섞어서 쓰시면 안 돼요. 자, 외환차익이라고 들어오는 부분은 무슨 부분? 내가 외화 자산을 회수하거나 내가 외화 부채를 상환할 때 환율의 변동에 따른 차이가 발생이 되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면 얘를 쓴다. 그럼 이 외환차익이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비용에 가면 외환차손이라고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뭐다? 실제 거래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거래에 의해서 환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에 실제 거래가 있다라면 몇 번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10번 나오든 100번 나오든 1000번 나오든 관계가 없겠죠. 자, 근데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자, 이 부분은 1년에 우리 결산을 한 번 한다라면 12월 31일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중에는 이 부분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도 이거를 섞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사단 납니다. 그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세법에도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섞어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 화폐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여기서 그냥 글씨만 화폐성만 보세요. 네, 뒤에 가서 화폐성 얘기는 다시 할게요. 자, 화폐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면 당연히 내가 10월 31일에 외화 거래가 있었는데 1달러당 1,000원의 거래가 있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나는 요 1달러를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환율을 보니 환율이 같다 다르다? 달라졌겠죠. 환율은 매일매일 변동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가서 봤더니 1,000원이었던 부분이 1,050원으로
환율이 무엇하였더라? 상승하였더라. 자, 내가 갖고 있는 건 자산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50만큼 무슨 부분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금액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 그런 걸 다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외화 환산이 반대는 손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율의 차이는 맞지만 얘는 실제 거래한 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환율 영향을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제가 화폐성 그시만 가져가세요라고 했잖아요. 이 화폐성이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바뀌는 애들을 화폐성으로 분류해요. 그럼 화폐성으로 분류하는 애들이 누가 있는지도 한 번쯤 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 잡이익. 저희 여기 영업의 수익까지 끝낼게요. 자, 잡이익은 잡스러운 이익이에요. 잡스러운 이익. 자, 그래서 영업활동하고 관계없이 이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무엇하자? 우리는 잡이익으로 잡자. 그리고 이제 회계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요. 라는 부분. 그런데 회사가 손익계산서를 떡하니 열었더니 잡이익에 1억 2천만 원이 써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다들 이상하다 생각하죠. 아니, 뭐 하면 잡이익이 1억 2천이지?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국가한테 지원금을 받았다. 무상 원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만한 개정 과목이 없어요. 그럼 회계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업의 수익으로 적정한 계정에 처리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기준이. 적정한데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었을 수도 없고 외화 환산이익이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이익이죠. 그러면 이 잡이익에 대한 부분이 규명이 좀 필요하다라면 주석에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한 거다 이런 거 써줘요. 네. 근데 그게 주석의 용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줄 거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잡이익은 10원, 20원, 30원, 1,200원 이런 식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잡이익이 너무 크다. 근데 국세청에 손익계산서를 제출했는데 이상하다고 보여지면 국세청이 잡이익 원장 보여달라고 해요. 또는 소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소명은 세무조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슨 뭐 며칠 날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규명해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뭐 쓰셔야 될까요? 우리 소위 말해서 기한서 쓰는 것처럼 일정한 회사마다 다 뭐가 있어요? 공문 쓰시는 게 있죠. 네, 그 공문 써서 세무서에 갖다 주셔야 돼요. 네, 그런 걸 소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소명으로 해결이 안 되면 세무조사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소명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보험금 수익은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보험을 수령하죠. 제가 천안에 산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파트에 이제 붙은 게 뭐가 있냐면, 천안 아파트에서 불난 거 아시나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손해배상에 대한 대물 배상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분 어떻게 살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자동차 세차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에 들어와서 자동차 세차, 월세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차하는 자동차, 봉고차가 터져버렸어요. 천안 모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자동차가 전부 다 불에 타버렸어요. 건물까지 안 탄 게 다행이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스크린플러도 문제가 있었다 막 이래서 스크린플러에 문제가 있으면 그 배상 책임을 모두 다 그 사람이 지라고 얘기는 못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스크린플러도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다 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분이 지금 보험을 가입한 게 1억밖에 안 된대요. 그 대물배상 부분 보험이. 근데 지금 그게 상당히 많은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불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처리하는 게 보험금 수익 계정이에요. 보험금 수익 계정. 그래서 이 보험금 수익 계정은 유형자산 수업할 때 배워요. 유형자산 수업할 때 배우셔야 될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그때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의 수익 중에 시험에서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무조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무면제 이익과 자산수족 이익. 자, 업무상에서 자주 나오느냐? 자주 나오면 우리는 행복한 일이고요. 자주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저걸 언제 썼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자주 나오고 업무는 빈도가 매우 낮고. 자, 채무 면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채무는 무슨 의미였었나요? 갚아야 될 빚이죠. 그러면 우리 그 빚을 회계학적으로 부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부채를 면제받았다예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차입금이 있거나 내가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 또는 지급 어음이 있었다. 근데 그 부분을 무엇하였다? 면제받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상대편한테 1억을 빌렸는데 제가 돈을 너무 안 갚으니까 상대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한테 1억 빌려준 거 나 8천 받고 끝낼게. 8천만 줘. 2천 안 받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 입장이면 내가 갚아야 되는 빚 1억을 장부에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돈은 8천만 나갔잖아요. 그럼 2억,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한쪽에 비잖아요. 그거를 우리 무엇으로? 채무를 면제받았어요 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게 이득이죠. 자, 그리고 자산 수중 이익은요. 자산이 내 수중에 들어와서 생긴 이익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내 수중에 들어왔다? 아니, 자산이 내 거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상으로 무엇했다? 증여받았어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요. 회사에서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일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무상증여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회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무상증여를 하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왜 무형자산 얘기할 때 제가 무형자산이 비대해져 있는지를 본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형자산이 자산이니까 차변에 등장을 하겠죠? 근데 차변에 자산을 무형을 이만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돈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누굴 쓸 거냐? 이때 대부분 이 자산 수중 이익을 써요. 그러니까 자산 수중 이익이 커져 있고 무형자산이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커져 있다? 그러면 그거 장부 보여달라고 해요. 그럼 회계 처리한 게 장부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아 얘네 이거 허위 조작이네. 다 수정하라고 얘기해요. 감사 볼 때 회계사들 그것도 봐요, 여러분. 그리고 세무사도 당연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 시험은 유형 자산으로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갖고 있었던 땅을 회사에 무엇했다? 공짜로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회사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토지가 생기죠. 그 토지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법인으로 바뀌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법인의 명의인 토지가 생기고 나는 돈을 줄 사실이 없으니까 그것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6번 시험에 채무면제 이익과 자산 수중 이익은 무조건 출제를 해요. 한 번을 내든 두 번을 내든 어느 횟수든 한 번은 꼭 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급수에.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요 문제도요. 전산세무 쪽에서 더 자주 내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AT보다는 전산세무가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저희 이제 식사하고요. 식사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보겠습니다. 자, 비용은요,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쓴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바꾸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희생된 대가에 대한 부분을 우린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근데 수익보다는 비용 쪽이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용어랑 매칭하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자, 요 얘기가 등장하겠죠. 네, 기업 실제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를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한 대가로 발생하는 무슨 부분? 자산이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자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인 부채가 증가를 가져오는 부분이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얘기했을 때는 부채의 감소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이 드물어요. 오히려 이제 자본이 커지면서 나오는 효과 때문에 이제 부채가 줄어드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자산이 감소를 하고요. 부채가 증가하는 게 즉각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지금 현재 운반비를 지불할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운반비. 요즘에 이제 운반비 나오는 회사들이 꽤 많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운반비에 대해서는 월 결산을 하고 있다 또는 월 마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월 마감을 하고 그리고 무엇한다? 자, 월 마감하는데 언제 하냐면 말일에 마감을 한대요. 그래서 말일자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15일에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운반비라고 하는 건 비용이 맞아요. 그리고 이 운반비 왜 나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 저희요. 매출을 할 때 거래처한테 모두 다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매출과 관련된 운반비가 발생을 하였고 그런데 지금 그 발생이
월로 마감을 한다. 언제? 말일자. 그럼 우리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된 운반비를 마감하는 거죠. 자, 현재 8월 31일자로 마감을 했다라면 다음 달 9월 15일에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달 15일에 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면 자, 비용의 자기 자리는 어느 변인가요? 차변이에요. 그죠? 그러면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변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누군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대변에 기록을 해야 복식이 맞춰지는 건데 이 대변에 기록을 할 때 나는 다음 달에 줄게라고 하면 8월 31일자에 아직 못 준 돈이란 표현을 쓰겠죠. 그러면 대변에는 누구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현재 못 주었네라고 하는 미지급금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어제 수업할 때 미지급금은 어디에 속한다? 부채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채의 자기 자리는 어느 변이다? 대변이었죠. 그러면 자기 변에서는 증가할 거라고 했잖아요. 증가하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런데 저희 회사는 운반비를 지금의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무엇하고 있다? 운반비 발생 심하다. 무엇하고 있다? 우리는 즉시 주고 있다.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운반비라는 비용이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는 내가 즉시 현금을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이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은 어느 변에서 감소가 일어나요? 자기 변이 차변이니까 줄어드는 건 반대편 남의 자리에서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자산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채는 증가했지만 자산은 감소가 되죠. 그래서 비용은 실질적으로 자산이 유출되거나 부채가 증가되는 게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수익은 사실상 자산의 증가가 대부분 보여져요. 자산의 증가가. 부채 감소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희박이에요. 거의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실제 회사에 가시면 업무하실 때 비용 거래가 정말 많아요. 비용 거래가 정말 많고요. 이 비용은 매일매일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그중에 몇 가지는 월로 정리를 시켜서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월에 한 번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경우는 1일부터 말일까지 회사가 일하는 날마다 매일매일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은 사실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깎아먹는 형태예요. 자, 이익을 깎아먹는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발생된 수이익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잖아요.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뺍니다. 그럼 여기를 빼서 양수이면 이익이고 음수이면 손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비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익은 감소하고 회사가 현재 손실의 상태였다면 손실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무엇 될 것이다?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했지만 이익이 감소하면 또는 손실이 더 커지면 자본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비용은 누구를? 자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가는 거고요. 자, 비용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매출 원가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비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매출 원가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무엇 되는 거, 대응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가지고 왔을 때는 매입과 관련된 원가일 거고요. 만들었다라고 하면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출 원가로 들어오는 부분은요,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건 파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건 누구는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창고에 가지고 있는 미판매에 대한 금액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판매한 것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판매 활동, 그리고 누군가는
사무실 살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관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관리 활동에서 들어간 돈, 그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업의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업종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우리 차손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 회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죠, 여러분. 그 소득에 대해서 무엇해라? 내야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부분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하면 법인세.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도 있으시죠? 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라고 하면 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매출 원가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있었던 요 네 가지를 놓고 봤을 때 1번과 2번은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그리고 3번은 영업과 관련이 없고 4번은 영업이든 영업이 아니든 전혀 관계없는 독립적인 비용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영업 비용에는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속하고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있고 법인세 비용이 있다. 뭐 종류들 나와져 있는 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앞에서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그러면 그 부분하고 이제 관련돼서 매출 원가 쪽에 가면 자,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상품 매출에 대응이 돼야 되고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제품 매출에 대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이고 제품 매출 원가는 얼마이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무엇해 주셔야 되는 구분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회사가 매출액에 상품 매출이 있으면 매출 원가 쪽에 상품 매출 원가가 따라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액에 제품 매출이 있으면 아래쪽에 제품 매출 원가가 따라다녀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시면 손익계산서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봐주시는 게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부분에는 공식을 수록은 해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식을 기억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회계를 처음 접하는 분이시면. 그래서 매출 원가는 내가 갖고 있었던 기초,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에 내가 단기에 산 거, 그걸 매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 팔지 못해서 창고에 남겨져 있는 걸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안 팔았으니까 분명히 매출 원가는 누가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판매한 것만 들어와라. 미판매는 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가지고 있는 기말, 재고라고 불려지는 건 미판매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고 우리 매출 원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단기에 매입한 금액에서는 누구요?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 있거나 매입과 관련돼서 반품을 한 게 있거나 매입과 관련돼서 내가 깎은 게 있었다라면 그들은 빼고 매입의 금액을 더해줘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매입의 금액은 무슨 매입이다? 순매입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액이라고 했을 땐 총 매입의 의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매입액에서 요 세 가지가 빠진다라고 하면 순매입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건 만든다는 의미에서 제자를 붙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상품 자리를 제품자로 바꿔주면 되고요. 기말 상품 자리를 기말 제품자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은 요 자리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는 사왔으니까 매입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 만들었으니까 제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이냐. 자, 요거 계산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 시험을 볼 때는 공식에서 자료를 다 뽑아줘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기만 토닥토닥 눌러서 정리를 하셔야 되지만 업무상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금액을 모두 다 누군가는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지금 현재 빵을 만들기 위해서 주 원료로 밀가루를 썼다. 그럼 밀가루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밀가루만 들어가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왜 빵 만드는 분들이 얘기하실 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단맛이 돈다. 그럼 설탕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설탕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버터도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들어가느냐? 아니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부풀려야 되니까 뭐 이스트도 들어가고 등등등등. 그러면 이게 얼마 썼는지 다 뽑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밀가루를 투입하고 할 때 알아서 착착착착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 대한 뭐가 필요할 것이다.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빵을 한 종류만 만들면 좋겠지만 소보루빵도 팔고 팥빵도 팔고 식빵도 팔고 그러면 식빵에 대한 노동력은 얼마가 투입이 됐고 팥빵을 만드는데 노동력은 얼마가 투입됐고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너는 팥빵만 만들고 너는 식빵만 만들어 그러면 쉽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이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노동력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손으로 반죽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를 쓸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뭐로 돌릴 것이다? 전기를 사용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등등등등. 그러면 이거를 다 뽑아와서 제조 원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론상으로 배우는 게 원가 회계예요. 그러니까 원가에서 배우는 건 이거는 재료비라고 부르고요. 이건 농업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제조 경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쓰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그 몫은 다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원리만 배우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걸 자동 계산해 준다고 아시는데 자동 계산 기능은 없어요. 네. 자동 계산 기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여러분이 컴퓨터에 가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걸 분리시켜서 뭔가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원가에 대한 걸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원가 명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 종류에 속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필수 부속 서류예요. 자, 이 서류가 법인세 신고할 때 빠졌다, 세금 신고 안 한 거로 봅니다.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져요. 근데 우리가 전산의 좋은 점은 뭘까요? 서류가 빠지면 신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 서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작업을 컴퓨터에서 뽑아내는 게 쉽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뽑냐면 너네 회사가 제조업을 해? 그럼 내가 코드 구분해줬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 코드를 몇 번대에 있는 걸 찾아서 쓰고 500번대에 있는 걸 찾아서 쓰고 그리고 너네가 지금 현재 건설업을 하고 있어? 자, 그럼 건설업도 원가를 따로 뽑아야 되니까요. 그럼 건설은 여기에 누가 들어올 거냐면 자, 우리는 남의 건물 지어주는 걸 주업을 하고 있다. 그걸 도급전문회사라고 해요. 그러면 600번대 코드를 써요. 자, 그리고 저희 회사는 건물을 지어서 한 층 한 층씩 아니면 한 호실씩 다 팔고 있다. 근데 그건 분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양 건설의 관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그냥 분양만 대행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한 분양은 건물을 지어서 1층은 A한테 팔고 2층은 C한테 팔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700번대 코드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해준 건 코드화만 시켜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지 도급 전문 건설회사인지 분양 전문 회사인지 이게 관계가 없는지를 다 파악하셔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선택적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 근데 시험은 누구만 낸다? 제주만 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업에 근무하러 가시는데 건설업 가셔서 500번대 코드 쓰시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쓰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원가 명세서가 일단 기록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모두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있어야 되는데 손익계산세 갔더니 원가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코드를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프로그램에서 원가 명세서 작성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부분. 시험은 딱 그 수준만 냅니다. 공장에서 발생된 인건비 504번 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맞았음. 사무실 영업부 직원의 임금 그러면 803번이나 801번에 있는 우리 급여라는 걸 썼으면 맞았음. 이런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우리 무슨 부분 사무실에서 쓰는 거 공장에서 쓰는 거 구분해서 손익계산서로 바로 보낼 거냐 원가명세서를 경유해서 보낼 거냐 그것만 시험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각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업무는요. 시험은 그것만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넘겨받은 거와 그리고 당기에 투입해서 만든 거에서 아직 못 팔은 거 빼면
우리는 얼마치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원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도요. 뭐가 있냐면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라든지 환출이라든지 애누리가 있으면 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니 제품 제조 원가인데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여기에 누가 들어갈 것이다? 밀가루는 빵을 만들 때 주 원료로 쓰죠. 그걸 원재료라고 해요. 그럼 저는 밀가루를 외부에서 샀을까요? 아니면 제가 열심히 밀을 키웠을까요? 샀겠죠. 네, 매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매입과 관련된 할인, 환출, 애누리는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빼고 간다. 자,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부분들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영업비용의 매출 원가에 상품 매출 원가는 머릿속에 무조건 지금부터 가져갈 건 상품을 파는 회사의 원가 이렇게만 갖고 가세요. 자, 제품 매출 원가는 제품을 판매한 회사의 원가 이렇게만 가져가시고 자, 이외에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우리 종업원한테 급여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종업원한테 지급된 월급 또는 뭐 우리 보너스 그런 걸 급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내실 때요. 조심하실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급여만 열심히 내요. 근데 회사가 상여금을 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상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지문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상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상여금이든 그냥 정기적으로 주는 월급이든 모두 다 급여로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퇴직금은 우리 종업원이 그만두면 회사가 지급하는 돈이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퇴직일이 확정이 되면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업무에서는 여러분이 퇴직금을 직접 산정하셔야 되고요. 시험은 퇴직금 산정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회계 처리만 하면 맞았음 처리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예요. 모든 시험이 그래요. 네, 모든 시험이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모든 시험 중에 한 가지 바뀐 건 있네요. 네, 한 가지 바뀐 게 금년도에 전산 세무가 퇴직금 산정 부분 문제를 하나 출제를 하긴 했어요. 네, 처음 출제입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세무 1급부터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문제 잘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지에다가 퇴직금이 5천만 원이야 이러니까 5천만 원을 그냥 우리가 넣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5천만 원인지 4천만 원인지 계산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계산해 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인사팀이 따로 있다 그럼 인사팀에서 그 계산하고 이만큼 지급하고 이만큼 세금 내야 되고 이렇게 넘겨주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계산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지에 써지는 것처럼 자동으로 나오는 기능은 없어요. 어쨌든 계산의 부분은 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돌려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쓰는 게 퇴직급여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용직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하고 근로 계약을 쓰면 그 근로 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상용직 근로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용직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급여나 퇴직급여, 상여금하고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요즘에 회사가 일용직도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급 규정이 있으면 지급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직도 퇴직금을 계산하는 회사가 등장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 자, 그럼 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내가 지급할 사항이 생기면 뭐로 지급할 거냐라는 부분. 근데 대체적으로 일용직의 급여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 일할 수 있는 일용직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급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요. 시험 출제했고요. 작급 같은 경우에는 시험 출제를 시작을 했는데 친절한 출제자가 출제를 하면 작급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주지 않고 출제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출제자 의도의 차이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작급 문제 잘 안 냈어요. 내기 시작한 지 한 3년이 됐을까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용직은 대체적으로 작급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자,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종업원들을 위해서 쓴 돈이에요. 복리후생적으로 쓴 돈.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이 되면 항상 누가 따라다닐 것이다. 종업원이라는 게 따라다녀요. 종업원. 그래서 종업원을 위해서 쓴 돈 또는 임직원을 위해서 쓴 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비 교통비는 여비와 교통이 더해진 부분. 그러면 여비라는 건 우리 출장 가서 쓴 돈을 여비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갔다 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회계 쪽 업무나 세무 쪽 업무를 한다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가시겠죠. 네, 그런 때 교통비 들어가잖아요. 네, 그 두 개를 묶어서 부를 때 여비교통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하고 뭐가 다르냐면 복리후생비는 제가 뭐가 등장할 것이다. 우리 종업원이 등장할 것이다. 임직원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접대비는요. 반드시 거래처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 거래처는 내가 매출을 하는 거래처도 있겠죠. 그럼 매출처라는 용어가 들을 수 있고요. 또는 제가 원재료를 무엇할 수도 있다. 사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매출처가 아니라 매입처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지출한 돈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가져가실 때 매출처, 매입처 반드시 구분해서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매출처를 낼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업과 관련된 거래처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영업부는요. 사무실 근무자일까요? 공장 근무자라고 봐야 될까요? 이들은 사무실 근무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거든요. 그런데 매입처를 놓고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매했다. 그런데 상품을 구매했으면 상관없어요. 상품은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구매를 할 때 뭘 구매했다고 얘기하냐면 나는 원재료를 구매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원재료는 사무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원재료의 소비는 어디서 할 거예요? 공장에서 사용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재료와 관련된 매입처에 술 사주고 밥 사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들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제가 아까 원가 코드는 500번대 쓰셔야 되고 600번대 쓰셔야 되고 700번대 쓰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500번대에 있는 접대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가면 공장과 사무실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과 관련된 건 우리는 이제 600번, 700번 얘기 안 할게요. 시험은 모두 다 제조 도소매로 나오니까 500번대 코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몇 번에 있는 부분, 영업과 관련된 부분은 800번대 코드로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이 접대비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개가 뜨는데 누가 뜬다? 우리 513번의 접대비와 그리고 813번의 접대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출처하고 술 먹었어요. 그럼 813번 접대비로 회계 처리. 나 공장의 원재료 매입처하고 술 먹었어요. 그러면 513번의 접대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우실 때 대부분 다시 개정 과목을 거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개정 과목인데 이게 사용한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썼느냐, 공장에서 썼느냐, 그것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구분해서 원가로 보낼 거냐, 아니면 곧바로 손익계산서로 보낼 거냐, 이거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게 코드라는 게 그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거래처는 매출처, 매입처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통신비. 여러분, 통신비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전화요금이겠죠? 네, 인터넷 요금. 또는 우리 왜 거래처한테 무슨 부분, 우편물을 발송했다 그러면 우표라든지 또는 뭐 엽서를 구입해서 보내겠죠. 네, 그런 부분은 다 통신비로 봐줍니다. 자, 수도 광열비라는 게 있어요. 자, 수도 광열비는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또는 수도요금 또는 우리가 이제 난방과 관련돼서 구입된 요르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모두 다 수도 광열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도 광열비도 여러분 합쳐진 용어예요. 광열과 수도가 합쳐진 부분.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제가 부연 설명 하나만 할게요, 또. 자,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또 강조할 부분이 등장하긴 해요. 자, 이 수도 광열비를 시험 목적상 구분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수도 광열비가 공장에서 발생이 됐느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발생이 됐느냐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사무실에서 발생이 되면 뭐라고 쓰자? 우리는 수도 광열비라는 것으로 묶어서 하나로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장에서 발생이 되면요. 우리 전기요금은 전력비라고 씁니다.
그래서 전력비라고 쓰고요. 전력비를 뺀 나머지 가스, 수도, 난방과 관련된 건 가스 수도료라고 씁니다. 됐을까요? 자,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자, 업무는 어떻게 할까요? 네, 업무는요. 공장에서 쓰는 전기든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든 전기는 모두 다 전력비를 씁니다.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사무실의 전기요금, 수도 광열비, 공장의 전기요금, 전력비. 자, 그러면 그 전기요금 뺀 나머지는 무엇으로 간다? 공장은 가스, 수도료.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요 부분 거론 안 했지만 그렇게 구분을 좀 하는 게 시험 목적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회사에서 쓰는 거를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과 공가. 자, 요 부분도요. 공가라고 부르든 금자를 붙여서 부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세금과 공가자까지만 등장해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세금과 공가 금으로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A에 가면 세금과 공가 금으로 보일 거예요.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 묶여져 있는 용어. 누구? 세금과 공과금을 묶어놓은 용어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뭐 내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1년에 2번 내죠? 자, 그러면 그런 재산세를 낼 거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자동차세 내야 되고, 내가 면허세를 낼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 협회를 가입한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업자들 누구나 다 가입하는 게 상공회의소예요. 그러면 1년에 상공회의소 연회비를 내거든요. 그 연회비가 세금과 공과금에 들어가니까 공과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는 절대로 세금은 아니에요. 이 앞에 여기는 세금으로 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연회비를 냈다. 아 근데 저희는 무역회사여서 상공회의소 연회비뿐만 아니라 무역협회비도 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회비의 성격이겠죠. 그러면 그건 무엇으로 간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무슨 부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또는 토지를 구입하였다. 그래서 자동차, 토지, 그리고 건물을 구입하였다. 아우, 저희는 선박도 구입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구입을 하면 구입하는 과정 중에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등록세를 낸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이 됐죠. 사실상 세목 안에 들어가면 등록세가 따로 보이긴 하지만 그 등록면허세가 취득세 문구에 다 묶어버려져 있어요, 지금은. 자, 그럼 저는 그냥 취등록세라고 쓸게요, 이 아래쪽에는. 자, 이 취등록세가 있었다. 그럼 이 부분도 세금과 공가로 가느냐? 아니에요. 자, 취득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매입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취득 또는 매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뭐가 있더라. 발생된 제세공과금이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세공과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등록세거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이렇게 비로 끝나는 비용 처리가 아니라 뭐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누구로 써라? 차량 운반구라고 써라. 나 토지를 사는데 취득세가 발생됐다? 토지라고 써라. 건물을 사는데 들어갔다? 건물이라고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분. 그리고 이 취등록세는 여러분 살 때 최초에 한 번 발생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취득과 또는 매입과 관련돼서 그 과정 중에 발생되는 제세 공과금은 모두 다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본 수업에 개정 과목별 회계처리를 배우실 때.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내가 사업에 사용하고자 가지고 있었던 유형 또는 물리적 형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무형도 있겠죠. 자, 요 부분이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는 무엇되더라? 감소됩니다.
그럼 그 감소된 것만큼 무엇을 할 때 12월 31일 결산을 할 때 그 가치 감소된 것만큼 장부에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임차료는 내가 타인한테 뭔가를 빌려 쓰는 거예요. 자, 빌려 썼으니까 빌려 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무엇 하셔야 돼요? 지급하셔야 되겠죠? 그걸 임차료. 자, 수선비는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뭔가를 고쳤다. 그러니까 수리하였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건물을 고쳤다, 비품을 고쳤다 라고 하는 부분들. 대체적으로 유형자산의 수리라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걸 수선비라고 처리합니다. 자, 보험료는요.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무엇한 거? 납부한 거. 그러면 내가 화재가 발생될까 봐 가입한 보험. 자,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돼서 우리 가입한 보험 또는 산재 보험과 관련돼서 가입한 보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차량 유지비는요,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동차는 일단 기름을 줘야 되겠죠. 또는 우리 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 충전해야 되겠죠. 그것도 다 차량 유지비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주유의 관점일 거니까. 그래서 주유라든지 또는 주차하는 데 들어간 돈이 있다라든지 또는 우리 고속도로 통행하게 되면 통행료 내죠. 여러분, 톨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다?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 앞에서 수선이라는 걸 배우고 들어왔잖아요. 고치는 거. 근데 이 수선에 대한 부분에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부분? 내가 자동차, 차량을 수선하였다? 라고 하면 수선비 보편적으로 안 써요. 여러분 차량 유지비 써요. 그런데 나는 지금 건물을 고쳤다. 유리창이 깨져서 교체. 자, 그리고 내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쳤다.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이나 비품이나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차량을 제외하는 거겠죠. 그래서 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수선이 있었다. 이때는 수선비를 써요. 뭐 기계장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유지비 부분 얘기할 때요. 회사가 갖고 있는 차량은 참 다양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 우리 아까 자동차세가 있었죠. 그렇죠? 자동차세. 자, 그럼 자동차세는 뭐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처럼 나와져 있는 무슨 부분? 우리 자동차와 관련돼서 우리는 유지와 뭐가 있었다? 보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은 뭐로 가셔야 되고? 차량 유지비로 가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동차 무엇 타기도 해요? 빌려 타기도 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가 렌트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렌트는 뭐로 가실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시험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임차료를 써요. 빌려 산다. 차량 유지비 또 안 써요, 여러분. 자, 이렇게 쓸 거고요. 근데 우리 렌트가 아니라 리스를 하였다. 그럼 또 상황이 달라요. 자, 이 리스는요. 임차료를 쓸 수도 있지만 리스료 계정을 만들어 쓰기도 해요. 근데 본인들이 리스료란 계정을 만들어 놨다, 시험에. 그러면 리스료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써줄 거예요. 또는 이번에 내는 리스료가 1차 리스료가 아니고요. 2차, 3차라고 해요. 그러면 시험지 백데이터에 1차, 2차 리스료 회계 처리가 있어요. 그때 회계 처리 계정권 확인하시고 똑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리스 쪽 회계 처리의 시험 문제는 누가 더 많이 내고 있다? AT.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된 거하고 놓고 봤을 때 참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여러분 자동차 새로 살 때 취득세가 발생했다. 그건 뭐로 가야 돼요? 차량 운반구로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 놓고 계정 과목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는 건 취득 원가로 가는 게 맞느냐, 차량 유지비로 가는 게 맞느냐, 세금과 공가로 가는 게 맞느냐. 그게 제일 많이 내는 포커스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렌트와 리스를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렌트 리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추후에 부가세 때도 한번 또 나올 거예요. 네, 부가세 때는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형자산 배웠던 거 기억해,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무슨 금으로 끝나는 게 참 많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B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라고 했던 게 개발비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개발비는 무형자산이다. B자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개발비의 전 단계가 무슨 단계이다? 연구 단계, 여러분.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게 연구비예요.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게 개발비예요. 그리고 개발이 끝나서 우리는 뭘 팔 것이다? 신제품을 팔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품을 팔아요. 그러면 이때 발생된 건 제품 매출 원가로 갈 거예요. 제조 원가로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흐름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개발 직전의 단계에서 발생된 거라는 얘기세요.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시장조사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럼 시장조사 하셔서 우리가 무엇해요?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비용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경상개발비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이 된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 배울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개발비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비용이거든요. 그럼 개발비가 자산으로 가려면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 충족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모두 충족해야 돼요.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분리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네, 안 배우신 거예요. 뒤에 배울 거니까. 그 요건이 모두 다 충족했다? 그럼 너 개발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개발비에서 발생된 거라 하더라도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 비용 처리하고 끝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쓰는 게 경상개발비. 이해되셨을까요? 이것도 시험 출제 시작했어요. 이걸 이론 문제로만 자주 냈었거든요. 근데 분기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내고 싶구나. 우리한테 이제 온갖 것을 다 물어보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긴 했습니다. 작년인가부터 출제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름표 출제 부분을. 그래서 이론에서만 내다가 전산 실무도 이제 출제를 시작했다. 근데 이제 회사에 가시면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묶어 쓰는 회사가 있어요. 둘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슨 부분, 이 연구비하고 경상개발비를 묶어서 우리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 경상, 연구, 개발비라고도 쓸 수 있어요. 네,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요. 따로따로 쓰든 같이 쓰든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리를 배울 때는 구분해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묶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운반비는요. 무슨 부분? 그냥 말 그대로 회사에서 상품이나 제품 매출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운반비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매출할 때라는 걸 강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매출하는 부분은 판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상품을 사거나 원재료를 사는 과정, 그럼 여러분 취득이네요. 자,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이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무슨 부분? 매입 원가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럼 내가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운반비, 그럼 뭐로 처리한다? 상품. 내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운반비다? 그러면 원재료라고 처리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 문제는 정말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재고자산이 있는 회사에 가면 이 부분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도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유의사항 달아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교육훈련비는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럼 직장 다니실 때 회사에서 이 교육 갔다 오세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비용은 다 누가 지불하고요? 회사가 지불을 하죠. 네, 그런 걸 교육훈련비라고 합니다. 그래도 교육훈련비도 무슨 용어가 들어올 것이다. 영업부 직원이 직무교육을 받았다. 생산부 직원이 직무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종업원 용어가 등장이 될 겁니다. 자, 도서 인쇄비는 회사에서 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있거나 책을 구입한 게 있다거나 또는 우리 왜 명함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명함을 인쇄했거나 그래서 이 도서 인쇄비가 도서와 인쇄가 묶인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신문이나 도서는 도서예요. 제가 명함을 인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쇄비겠죠. 또는 회사에서 레터지 인쇄해서 쓰시잖아요. 내 회사의 고유 양식지들.
그런 부분들도 다 인쇄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소모품비. 그럼 소모품비는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뭐 볼펜 또는 노트 또는 뭐 다이어리 이런 부분들이 다 소모품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모품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주기적으로 무엇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총무과에 주문하세요라고 얘기하죠. 그럼 총무과에서 그거 다 무엇해요? 모아서 우리 어디에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구사라든지 뭐 인터넷에서 구입처가 있다면 거기다 구입하시죠. 그리고 다시 다 나눠주잖아요. 네, 그런 게 다 소모품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답안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출제자는 소모품비라고 얘기하고 어떤 출제자는 사무용품비라고 해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사무용품은 사무활동에 쓴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끔씩 출제자 의도하고 다르게 이의제기가 들어가요. 시험에 이제 답안 공지가 되고. 근데 이분이 내는 출제 의도는 소모품비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문구를 등장시킨 거죠. 그럼 사무용품비로 처리한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못해요. 그러면 갑자기 처음에 나온 답안지에는 소모품비만 답안지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사무용품비도 맞아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 그러면 본인들이 문구에 소모자를 아예 써버려요. 그러면 소모품비로만 처리하셔야 돼요. 네, 소모품비로만. 자, 수수료 비용은 누군가한테 뭔가의 제공을 받고 대부분 이제 노동의 대가라고 봐야 되겠죠. 누군가 우리 회사에 노동을 제공해주면 그 노동한 그 제공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업무상에서 회계 쪽하고 관련된 걸 좀 본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은행 수수료야. 근데 이제 기업이 신용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기는 해요, 여러분. 이제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발생되는 수수료들이 있죠. 그리고 또는 뭐 보증 수수료라든지 그런 관점들. 그거 말고도 용역 대가로 주는 건 다 수수료 비용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 선전비는 뭐로 보시면 될까요? 회사가 홍보 활동에 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신제품 홍보도 있고요. 회사 자체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도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기업 홍보물도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모두 다 광고 선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디를 통해서 가든 지명 광고를 하든 아니면 인터넷 광고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 뭐 TV라든지 이런 광고를 하든 뭐 인쇄물로 인쇄해서 나눠주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선점비는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었던 물품을 주기도 하거든요. 우리 왜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갈 때 저희 신제품 나왔는데 고객님 한번 써보실래요? 하면서 길에서 뭐 나눠주는 거 많이 했죠. 요즘은 그런 홍보 행사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갖고 있었던 제품을 나눠주는 부분이 되죠. 근데 특정하게 누구라고 지정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특정하게 누구를 지정했다 그럼 접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나 다 나눠주는 거다? 그러면 광고 선저비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회계에서는 그냥 홍보 또는 광고 글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논란이 없어요. 근데 업무에 가면 그거 되게 신경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연초나 연말 되면 은행 가서 달력 받아오는 것도 필요하시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달력을 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저 고객한테 달력을 줬잖아요. 광고 선전비가 맞을까요? 접대비가 맞을까요? 그거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회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세금 신고할 때 문제가 돼요. 접대비는 세법에서 무제한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디까지만 접대비로 인정할게라고 하는 한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가 넘어가 버리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근데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조금 구분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자, 대손삼각비는 우리 기존 수업할 때 제가 대손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못 받게 됐어. 그러면 대손이 발생했어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매출이 있었다라면 그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못 받는 돈이 생길 위험성이 있으면 그건 언제 해야 결산할 때 대손 삼각비라는 걸 만들어서 장부에 올려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매출이 2021년도에 있어요. 근데 돈은 2022년도에 받겠지만 사실상 2022년도에 돈을 못 받아서 돈이 띄었다. 그래서 회수 불능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2022년도에 발생된 매출보다는 과거에 발생된 매출에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매출을 하고 대금 회수하는데 회수 기간 놓고 봤더니 30일밖에 안 된 채권과
우리 90일이 된 채권을 놓고 보면 누가 위험성이 더 높아져요? 못 받을 위험성이요. 90일이 경과된 게 더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부분일수록 위험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있었던 시점에 못 받을 위험성에 대한 걸 비용으로 정리해 주는 게 형평성에서 맞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맞게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 기준에 맞춰서 회계처리 다 돌아간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대손 삼각비라고 우리는 배울 거예요. 이건 계산도 하셔야 되고 분기도 하셔야 되고 시험에서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1년 6번에 6번을 출제할 만큼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AT는 모든 급수의 이론, 전산실무, 뭐 한 해에 두 문제까지도 출제를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이 내는 문제이고요. 자, 무형자산 삼각비는 우리가 유형자산도 가치가 감소되면 상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근데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도 가치 감소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거 정리해라. 근데 가치 감소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게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적인 보호기관의 관점 때문에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특허를 등록했다? 그럼 법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해주고 내가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누군가 사용을 하면 저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기간에 특허 등록과 관련돼서 들어간 부분이 무형자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장부에 올려져 있고 1년이 지남에 따라서 금액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금액의 정리 부분들.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게 들어옵니다. 견본비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샘플 작업들 많이 하시죠. 또는 회사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미리 제공되는 물품들이 있죠. 네, 그런 걸 대부분 견본비라고 합니다. 포장비는 제품이나 상품 포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우리 왜 상자 구입들 많이 하시죠? 네, 그게 포장비고요. 보관비는 창고에 보관할 때 들어가는 돈이겠죠. 네, 창고를 빌려 쓰면 그 빌려 쓰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창고를 빌려 쓴다라고 하면 창고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뭐로 보실 거고요. 우리 임차료 계정을 더 많이 쓰려고 할 거고요.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보관하면서 그 일수만큼만 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보관비라고 대부분 또 씁니다. 자, 잡비는 뭘까요, 여러분? 그냥 금액의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혼선 빚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영업에 수익할 때 여러분 잡이익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에 잡이익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뭐도 있을까요? 잡손실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잡이익을 뭐라고 했냐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이라고 했어요. 그럼 잡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 있겠죠? 자, 잡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잡비와 잡손실을 동일하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잡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고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비를 얘기할 땐 금액의 중요성이 없는 비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나 관리하는 과정 중에 어디로도 보내기가 어려운 비용들, 그런 걸 우리가 잡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회사에서 이 잡비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이제 실무자들이 그건 묻긴 해요. 회사에서 열쇠를 구입했대요. 열쇠. 그러니까 자물쇠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천 원 주고 자물쇠를 구입했는데 그 자물쇠 구입한 거 어디로 처리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누군가는 소모품비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잡비라고 얘기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비용들 대부분 잡비로 처리하고 싶어 하세요. 네, 잡비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왜 근무하시면 도장 파주는 경우 있죠. 업무에 필요한 도장들. 그럼 그 도장 판 거 뭐로 처리할 거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종업원하고 관련돼서 종업원 거의 명의를 내가 파줬다 그러면 복리로 처리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그게 종업원 자체적으로 주는 복리적인 후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소모품비 내지는 잡비로 많이들 처리하세요. 시험은 잡비 잘 안 내요. 그런데 잡손실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잡손실과 잡비는 달라요, 여러분. 네,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야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의 비용이 등장이 되죠. 자,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기존에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의 비용의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뭐를 하나 기재하면서 갈 거냐면요. 기재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의 비용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 비용의 반대편이 수익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영업의 비용 반대편엔 영업 외 수익이 있었겠죠, 여러분. 자, 그럼 그 관점을 좀 놓고 생각하면 이자 비용과 대응되는 건 뭘까요? 이자 수익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이자를 은행에서 받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반대로 이자 비용은 내가 은행에 이자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온 차입금이 있거나 또는 내가 사채를 발행했다라면, 사채는 여러분 사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나는 이자를 무엇할 것이다? 지급할 것이다. 그때 쓰는 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대의 성격으로 만나는 거고요. 자, 외환 차손이 나왔네요. 그럼 이런 외환 차손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외환 차익이 있었겠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외환 차익과 우리 외화 환산 이익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계정은 무역이라는, 소위 말해서 외화라는 거래가 있지 않는 한 사용할 일은 없다라고 했고, 시험은 참 열심히 내는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외환 차익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실제 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차이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볼 것이다. 그럼 지금 외환 차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손해가 났다는 얘기세요. 손해. 근데 여기선 절대로 제가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에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고. 근데 반대로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는 환율이 떨어져야 이익이에요. 올라가면 내가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 외환차손이익 또는 외화 환산 이익과 손실을 얘기할 땐 하락했으니까 손실, 상승했으니까 이익, 이렇게는 절대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산인지 부채인지에 따라서 입장이 반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환율의 차이인데 실제 거래다? 그럼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을 쓴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결산하는 시점 12월 31일에 무슨 부분?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바뀌는 화폐성에 해당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12월 31일에 장을 마감한 환율로 무엇 해야 된다? 평가라는 걸 해야 된다. 그때 환율의 차이에서 나오는 게 외화 환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보았는지 손실을 보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손상각비. 자, 요 대손상각비는요.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수익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업의 수익에는, 아니, 일단 영업의 수익에는 없는 거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영업의 수익에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자, 요거는 계정을 어떻게 봐드려야 되냐면, 제가 요거 잠깐 지우고 화면을 전환 좀 잠깐 할게요. 자,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뭐가 있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대손 상각비가 있죠, 여러분. 그럼 이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과 관련돼서 미래에 내가 못 받을 것을 무엇하여 예상하여 추정하여 이만큼이에요 라고 하는 게 대손 상각비예요. 자, 그럼 지금 영업의 비용에 가서 보았더니 누가 있더라?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있어요. 대손 상각비 앞에 뭐가 붙었다? 기타가 붙었죠. 그러면 요 기타란 건 매출 채권 이외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앞에 자산 수업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상거래에서 발생이 되었느냐. 자, 상거래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가 상거래라고 했어요. 그럼 상품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상거래와 관련된 부분의 채권이었다. 그럼 우리는 외상 매출금 받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들을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상거래가 아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상거래 이외라는 거죠.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유용자산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내가
투자 부동산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 대표적인 게 미수금이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매출 채권에 못 들어가는 채권이어서 우리가 이외의 채권이에요. 근데 이외자를 쓰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기타 채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출 채권과 관련돼서 나는 못 받는 돈이 생겼다. 그러면 회수, 불능의 상태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 얘기겠죠. 그럼 그때는 뭐로 처리해라?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타 채권과 관련된 건 똑같이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출 채권이 아니라고 표시를 내고 싶은 거예요. 영업하고 관련이 없다고. 자, 그래서 이 앞에 뭘 붙여라? 기타 채권 글씨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위에 있는 대손상각비는 영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뭐로 가야 돼요? 영업비용에 가야 되겠죠. 근데 영업비용의 매출 원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가 있다? 영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영업의 무슨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했던 거고요.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못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영업 외 비용으로 가라.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들어오는 부분인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물어보셨던 질문, 무슨 부분? 이제 우리가 영업의 수익이라는 부분에 가서 보았더니, 우리 영업의 수익에 가서 봤더니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부분? 대손상각비라는 부분이 뭐가 됐다? 아니, 환입이 됐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분명히 이게 영업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영업 비용이 환입이 됐으니까 얘도 뭐로 가야 돼요? 환입은 영업 수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익은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 두 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 수익은 누구밖에 없다? 매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대손상각비 환입된 걸 매출로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부분? 그냥 지금 수익 쪽에 있는 계정으로는 쓰기가 어려우니 누구를?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이니까 수익을 빼먹는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를 하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마이너스 처리하는 기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이 이름표, 계정 과목은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쓰는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누구로 분류를 해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를 해라. 다만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무엇하는 거? 차감하는 성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손충당금 환입을 만들어서 쓰는 회사에 가신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만다행인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대손충당금 환입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두 개가 다 만들어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무슨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의 금액을 무엇하는 거? 깎아먹는 성격을 갖는 부분인 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수익이 1000이 있고요. 비용이 현재 500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500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비용을 차감하는 성격을 하겠으니까 여기 비용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손충당금 환입이 얼마가 있었다? 여기 옆으로 그냥 쓸게요. 환입이 50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면 비용은 500이 아니라 이 환입 50을 뺄 거니까 얼마가 될 것이다? 450이 되죠. 그러면 수익은 변함없이 1000이고 비용은 오히려 50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익은 얼마가 된다? 5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감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되게끔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근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건 영업 외 비용이네요. 근데 이것도 환입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름표는 뭐로 쓰고요? 대손, 충당금, 환입을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업 외 비용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다? 영업 외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영업 외 수익에 들어가서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계정 과목을 열면 대손충당금 환입이 두 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누구로 봐야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구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 또 하나는 어디예요? 영업의 수익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 두 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이게 기타 채권에 대한 환입인지 매출 채권에 대한 환입인지에 따라서 코드 번호 몇 번을 쓸 거냐, 누구하고 관계된 걸 쓸 거냐는 걸 결정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내냐고 물어보신다라면 출제합니다. 뭐 이론이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왜냐면 이론은 그냥 대손충당 환입 쓰면 돼 이거로 끝나겠죠. 그런데 실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코드를 구분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법은 영업비용과 영업 수익이 만난다는 관점이 맞고 영업 외 비용과 영업의 수익이 이게 이게 서로 만나는 관점이라는 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된 부분을 영업 외로 처리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2000년도 초반부에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다 재정비한 거예요. 기존에는 이거 안 따졌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공부했던 분들이 이거를 계속 물어보세요. 아니다. 내가 공부했을 땐 대손충당 환입이 있으면 이렇게 구분 안 했다. 그건 예전엔 그렇게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영업과 영업이 아닌 걸 반드시 구분해서 쓰는 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재정비를 했어요. 회계 기준도 재정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개정이 돼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걔는 세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바뀌면 내가 알아서 바뀐 거대로 규정을 적용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바뀐 부분이에요. 네, 바뀐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하는 부분. 아까 물어보신 게 이걸 거예요. 네, 이 부분이시고. 그래서 개정 과목이 두 개의 성격으로 분류가 돼서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변에 기타냐 아니냐라는 걸 구분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환입이 되면 어려운 거죠. 환입이 되면 성격을 잡아서 봐야 되니까. 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손삼각비는 두 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매출채권 성격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기부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쓴 돈. 그런데 얘의 성격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출된다. 그렇죠. 기부가 회사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리가 수업할 때 항상 금시시하는 게 뭐냐면 종교 얘기와 정치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좋아하는 정당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당 후원을 하시잖아요. 회사에서 정당을 후원한 게 있었다. 그거 기부금 처리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특정한 정당에 회사에서 기부를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실상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부금을 처리할 때요. 법인에서는 정당 후원하는 건 기부금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죠요. 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세법에서 아니요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사건들이 좀 있고요. 개인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연말정산한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연말정산 하실 때 기부금의 종류가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종교단체이긴 하지만 근데 정당에 후원한 거 연말정산할 때는 기부금 인정해요. 그건 사업성을 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되고 일반 기업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법인은 안 된다는 거.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시험에서 정말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국가는 어음 거래를 좀 줄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어음 거래가 사실상 잘 줄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고요. 그럼 내가 어음을 받았는데 이 어음이 제시하는 시점에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시하는 시점이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뒤에 돈처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음을 현재 90일 뒤에 만기가 되는 90일 만기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의 날짜는 8월 25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정말 3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무엇을 하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은행한테 내가 갖고 있는 어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해줄 의사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뭘 받을까요? 내가 90일을 미리 땡겨서 너한테 돈을 줬잖아. 그러면 나한테 그 90일치만큼 뭔가의 대가를 줘야 되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할인료라고 합니다. 할인료.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뭐로 처리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제가 어음의 권리를 모두 다 은행한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매각거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 어음을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만기에 원금을 전부 다 받든지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든지 부어먹든지 튀겨먹든지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매각거래. 그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하고 써요. 자, 단기 매매 증권 또는
우리 매도 가능 증권 또는 투자 자산, 뭐 또는 유형 자산 무엇하게 되면 팔게 되면 우리 이익을 보았느냐 손해를 보았느냐라는 걸 따지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익을 보면 처분 이익이라고 부르고 손해를 보면 처분 손실로 불러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처분하게 되면 나는 손실이 나더라. 그래서 그거를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다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유형자산을 팔았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안 써드렸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결산하는 12월 31일자에 무엇 하셔라? 평가라는 걸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가 주식에 장을 마감하는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바꿔주는 거.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장부 금액보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가 금액이 더 작아졌다라면 우리는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돼요. 그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요. 더 여기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만 보자. 아, 내가 창고에 있는 재고 수량이 장부랑 맞춰보니까 안 맞구나. 아니, 지금 물건이 들어오고 나간 게 있으면 장부에다가 누군가 썼을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열어봤더니 장부에는 지금 현재 수량이 몇 개가 있고 100개가 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해보니 수량이 90개밖에 없대요. 그럼 여러분 10개가 지금 현재 무슨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10개가 왜 부족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파손이 돼서 또는 훼손이 돼서 누가 몰래 훔쳐가서 자, 그래서 이 수량이 부족하더라. 그때 뭐라고 얘기하자? 감모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딱 그냥 그 의미까지만 가져가세요. 우리가 여기서 원가성이 있다 없다라고 써드렸는데요. 이거 원가성 있고 없고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그거는 본수업 때 다시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의미까지만 부족한 경우에 처리하는 거다라는 것까지만 지금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잡손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잡비와 잡손실은 다르다. 그래서 잡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 그래서 구분해 주셔라. 재해 손실. 여러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나요? 올해 특이한 기후 중에 하나가 여름에 장마가 정말 빨리 끝났어요. 장마인가 싶다가 그냥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을 장마가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랫지방은 지금 뭐 난리라고도 하고요. 근데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요렇게 장마가 오는데 태풍까지 같이 오면서 이제 그거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네, 그거로 인해서 회사에서 손실이 발생된 게 있다. 근데 이건 천재지변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재해손실이라고 해요. 네, 재해손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가끔 냅니다. 한동안 조금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소강 상태예요. 근데 언제든지 낼 거예요. 왜냐면 원래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해 손실하고 누구랑 많이 냈었냐면 우리 보험금 수익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보험금 수익. 자, 보험금 수익하고 재해 손실하고 언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시점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많이 냈었거든요. 기준이 바뀌면서. 근데 요즘은 또 약간 소강 상태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이것도 유형자산 때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소득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세금. 근데 이 법인세 비용 또는 소득세 비용에는요, 우리가 법인세만 들어가느냐, 소득세만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아이고, 왜 법인세를 두 번 썼을까, 여러분?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이고, 개인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잖아요. 자, 그럼 요 세금에 대해서만 소득세 비용, 법인세 비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법인이나 소득이 벌어들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지자체한테 뭐 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소득과 관련된, 그래서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를 반드시 내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법인세, 지방소득세 말고도 뭐도 있냐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사실상 회계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농어촌 특별세는 법인이나 그 개인에 대한 세금 정리가 모두 다 끝나면 국가가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세액공제 감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세액공제 감면을 받는 부분에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하는 게 있어요. 감면을 해주면서 또 다른 농특세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인 조정이나 개인 조정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농어촌 특별세를 내가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시점에 알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했는데 그 금액이랑 세무사무소에서 알려준 금액이랑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물어보실 건 세액 감면 받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액 감면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 게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이라면 그거 안내 제대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잘못 알려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계산된 법인세 비용과 세법에서 계산된 법인세 비용 또는 소득세 비용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린 대부분 일치한다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요 세금 세 가지를 더해서 부르는 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계산하는 거 배우냐고 물어보신다면 안 배워요, 여러분. 법인세를 배워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는 그건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개정 과목까지는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등장 안 시킨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 수업 때 다시 볼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면 자산부터 배울 건데 그 자산에 수익과 비용 계정 없이 그냥 오로지 현금만 배우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차변 요소니까 차변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복식북이니까 차변 요소가 있으면 대변에 등장하는 요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변에 당연히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 수익이 누구일 수 있는 거예요? 영업수익일 수도 있고 영업 외수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표를 어느 정도는 듣고 가야 수업이 되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나열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은 본 수업 때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와져 있냐면 자본 변동표 이런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그거로 바로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거 안 들어가고 제가 별도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회계 1급 교재에는 없고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부분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